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요즘 정말 더우시죠? 요즘 더위에는 기록적인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기상 역사상 이렇게 더운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매일매일 역사가 경신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불유쾌한 폭염의 역사가 앞으로는 더 길어지고 더 강력해진다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세 분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경자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박종길 인제대학교 대기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폭염에 지친 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뉴스 몇 개 보고 와서 말씀 이어가죠. 전국이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어제 공식 최고 기온은 홍천 41도, 서울은 39.6도로 기상 관측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청에 설치된 무인 기상 관측소의 수온주는 41.8도를 기록해 열사의 사막처럼 열기가 끌어올랐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 35곳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올여름 전체로는 50곳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역대 최대로 폭증했습니다. 호주 연구팀이 지난 40년간의 온실가스 방출 수준과 사망률, 보건정책 등을 종합해 분석했더니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고 보건정책도 실패한다면 중미 콜롬비아에선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20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필리핀은 12배, 미국은 5배, 우리나라도 4배까지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기상과학원도 이대로 가면 2030년 이후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여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름은 5월부터 9월까지로 길어져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고 봄과 가을은 사실상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2도씨 이상이나 더 높은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왔던 것보다 더 다른 형태의 그런 폭염이라든가 열대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이번 주 곳곳에서 수온주가 4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스페인 50개 가운데 27곳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Cuesta dormir, a las 3 de la mañana más o menos se consigue dormir y sobre las 8 o 9 ya el calor hace que nos despertemos muy pronto. 스웨덴은 지난달 평균 기온이 26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폴란드는 이상 기온으로 해변에 독성 박테리아가 급증해 50개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금지시킬 정도입니다. 오만의 오늘날 최고 기온이 46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일본 도쿄가 최근 사상 처음 40도를 넘는 등 전 세계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부산에선 지금까지 60여 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어제 낮엔 평소 건강했던 40대 이삿짐센터 직원이 귀가 후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틀 사이 4명의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이번 폭염을 긴급 재난사태로 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돌아가는 선풍기의 모습이 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아마 부산에 피서 오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야, 부산도 덥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자, 세 분의 연구자께서는 지금의 폭염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하 교수님, 요즘 어떤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2016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역대 최악의 폭염이 이제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기록 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다양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얻은 결과를 보면 2030년, 2050년에 지구 온난화 환경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극한 기후를 예상한 게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폭염도 증가하지만 열대야도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폭염 증가가 열대야에 기인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미래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에 대한 적응이나 완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몸소 뼈저리게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 근데 기후는 계속 변화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박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어떤 생각하세요? 예, 최근에 이 폭염 강도가 점차 강해지면서 우려했던 폭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폭염특보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 온열 질환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을 했습니다만 네. 지난 8월 1일 날 기록적인 기록을 남기면서 최악의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폭염의 피해를 입으신 분과 가족들에게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도 좀 의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처하는데 좀 더디기도 하고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장님은 폭염 연구 센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올여름에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떠십니까? 네, 요즘에 상당히 좀 폭염 때문에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예. 연구원과도 상당히 좀 왜 이런 폭염이 이렇게 유례없는 폭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도 이렇게 폭염이 길게 이어진 적이 있었지만은 40도를 상회하는 최고 기온 그리고 뭐 30도를 야간에 넘어가는 초열대 현상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까지 겪어보기 힘들었거나 지금 유례없는 그런 폭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현장 자체가 학술적으로 살아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도 상당히 좀 진지하게 이 폭염을 좀 다루고 있고요. 열심히 좀 연구에 좀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폭염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귀중한 자료긴 하지만 시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일단 부산부터 좀 살펴볼게요. 부산이 어느 정도나 이게 힘이 든지. 하 교수님, 부산이 지금 한 35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기온은 저도 부산 살면서 정말 처음 느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의 그 어떤 그 시원한 감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지금 부산을 덮고 있는 공기는 거의 지금 북태평양 기단의 공기가 덮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밤에 이렇게 이제 기온이 복사 냉각으로 보통 떨어져야 되는데요.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며칠 동안이 계속되면서 아침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낮의 기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예. 폭염 열대야, 폭염 열대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그 특별히 올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요주의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뭔가를 끊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는 올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장마가 짧아진다는 그 예보는 나왔는데 말이죠. 근데 폭염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예보는 기상청에서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쭐까요? 기상청에서는 이제 연년대로 8월 중순이 되면 이제 태양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그 시기 되면 되게 이제 그 더위가 좀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뭐 그 열돔이라든지 이런 현상에 의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상당히 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상당히 길게 지금 될 것이라고 최근 기상청의 기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그 8월 중순 이후까지도 진행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이 얘기 들으면 오늘 아침부터 좀 더워질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폭염이 예측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폭염연구센터에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뭐 그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 여름철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그리고 폭염이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1994년에도 장마가 굉장히 짧았고 장마 다음엔 바로 여름철이 오면서 폭염이 계속 지치게 이어지는 그런 패턴은 거의 판박이로 올해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발생 가능성은 있었지만 저희가 예측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1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예보를 좀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기록적인 강도가 나올 거라는 자체가 현재 그 기술 가지고는 좀 예측이 좀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기술이 좀 보완돼야 되는지 그 폭염연구센터 계시니까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뭐 날씨 예보는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기상 예측 모델을 저희가 모의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날씨를 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날씨 예측이라는 게 흔히들 느끼시겠지만 3일을 넘어가면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폭염이나 한파,
집중호우 같은 그 통계상의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그 현상들은 좀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수치 모델의 개선 그리고 예보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그 극한 기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치 모델이 좀 더 그 고해상도 굉장히 그 저희가 산과 들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의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보도 이렇게 과거의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전문가의 역량이 좀 더 아직 그 대처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그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앞서 저 스페인, 포르투갈 45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은 40도 넘는 게 일본도 잘 없는데 40도를 그냥 훌쩍훌쩍 넘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전체적으로 이게 아주 뜨겁습니다. 하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구 전체를 싸고 있는 해양의 그 해수 온도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증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온실 기체의 증가입니다. 예.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수증기입니다. 이게 지금 다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 폭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록적으로 보면 한 120개 정도의 지역에서 기록이 갱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미국도 지금 한참 이 극한 폭염의 그런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뭐 말씀하셨으니까 폭염의 원인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뭐 열돔 현상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열돔 현상이라는 게 사실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 폭염연구센터 이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열돔이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예.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의 그 민간 날씨 방송사에서 사용한 것이 이제 국내에 소개되면서 히돔에 대한 번역이 이제 열돔이라는 단어로 좀 사용하게 됐는데요. 예. 상당히 좀 뭐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열돔이라는 것은 상층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층에 이제 저희가 일사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더운 날씨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기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상층에 갇혀가지고 이게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소위 뭐 압력밥솥의 뚜껑이 굉장히 무겁게 한 지역에 이제 공기를 좀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고 압력서처럼. 근데 열돔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시원한 곳은 뭐 중간 해다해서 열돔이다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소처럼 누르고 있다. 전 지구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온난화 얘기가 또 바로 나옵니다. 뭐 온난화는 하 교수님 전문이시니까 이게 온난화하고 이렇게 폭염하고 무슨 상관인지 좀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극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트 기류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제트 기류가 역할을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제트가 이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지나가면서 찬 공기를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다 주고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 있던 것이 만나서 불안정을 만들고 비를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를 식혀줄 수 있는데요. 땅을 식혀줄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제트기류가 매우 약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글로벌 지구 온난화의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제트기류 약화와 더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수증기가 전반적으로 수증기 양이 증가되었다는 것인데요. 예. 수증기 양은 증가되었지만 실제로 습도 자체로 본다면은 증가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수증기를 좀 더 많이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산불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과 더불어서 낮의 온도뿐만 아니라 밤의 온도를 계속 높이는 그런 일종의 이불처럼 대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밤에 복사 냉각을 해서 땅이 식어야 되는데 식지 못하고 열대야를 가짐으로써 또 그 다음 날에 폭염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공기 중에 제트기류가 항상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네, 비전문가니까 네. 제트기류가 근데 왜 없어지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트기류는 일단 그 전반적으로 적도에 있는 더운 공기를 극쪽으로
찬 지역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극이 이미 많이 온난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트기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트기류를 또 지켜주는 유지해주는 것도 찬 공기에 극쪽의 찬 공기와 적도 쪽의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 실제 전부 다 온난화에 의해서 덥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약화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무역을 하더라도 여긴 있고 여긴 없어야 되는데 네. 다 갖고 있으면은 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네. 제트기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네, 제트기류는 서로 다른 성질의 온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제 네. 온도가 비슷해지면서 그래서 구불거리면서 그 열을 서로 섞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이미 온난화에 의해서 섞여졌기 때문에 제트기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조금 이해가 네. 되는데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 반대로 뭐 집중호우도 내리고 뭐 이런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어떤 분에게 좀 요청할까요?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쭐까요? 그 부분은 그 2013년에 그 예. 필리핀에서 발생한 그 슈퍼 태풍 하이엔을 들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제 태풍이 발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바닷가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대중에 공급이 되고 그것이 이제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태풍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기 상층의 높이가 좀 높아지게 되면 아주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태풍의 풍속이 그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강한 풍속이 되면서 슈퍼 태풍까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미 들어간 그 수증기에 의해서 많은 양의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집중호우를 내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 하이엔 같은 태풍은 그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중도 지방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풍이 정확한 진로를 예측하고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피해를 맞이하게 되겠죠. 예. 근데 저는 기습폭우나 이렇게 태풍이나 폭염과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를 좀 더 시켜주시죠. 사실 그 기후변화 얘기 나오고 이제 제트류의 역할에 대해서 그 박경자 교수님께서 얘기를 좀 잘 해주셨고요. 예.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북경에서는 한 7월 17일에서 그 20일 정도에는 그 집중호우가 발생을 이미 했습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같은 위도대에 위치해 있는데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염이 발생을 했고요. 예. 그런 지역들은 이제 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다 기후변화의 어떤 양면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고위도하고 저위도의 그 온도 차이가 적다 보니까 제트류가 좀 약해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날씨 자체가 변화가 없이 그냥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가 있으면 계속 비가 오고 더워지면 계속 더워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미래의 어떤 날씨 패턴이 좀 되겠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강도가 더 강력한 태풍이 이제 발생하거나 좀 더 길게 이어지는 그 자연재난들이 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약에 지금은 폭염이지만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와요 한번 그러면 2차, 3차, 4차 계속 큰 태풍이 계속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명희 교수. 네, 사실 그 태풍의 강도 자체가 그 최근 들어서 점점 그 태풍의 전체 개수 자체는 상당히 연별 변화가 크지만 예. 태풍의 강도 자체가 그 강한 태풍들이 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에서도 좀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구의 에너지 자체가 태풍의 강도 자체를 계속 변화시키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덧붙여 주실까요? 박 교수님. 예.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를 이제 막으려면 전 지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라는 그 우울한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판단해 보면 되는지 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 저희가 온실기체가 이미 대기 중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온실기체의 그 생명기간이 200년이 넘습니다. 아하. 그러므로 인해서 온실기체가 이미 들어와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줄인다 하더라도 이미 관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기를 비가역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바로 그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해서 바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 1000년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가역적이고 네. 그리고 온실가스가
200년을 그냥 살아남아서 계속 떠다닌다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이렇게 하면 200년 동안 네. 계속해서 떠다닌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게 안 없어진다. 그러면 기후변화 못 막는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변화는 그 대기 중에 방금 말씀하신 온실가스인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CO2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각 시나리오별로 예측하고 있는 그 상태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한다면 사실은 그 기후변화를 이제 좀 줄이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국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CO2를 줄이는데 아마 각국이 동참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상당 부분 줄인다고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 더운 기후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좀 전에 전문가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만큼 강력한 그 자연재해가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느냐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대비하기 따라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한 자료 보면은 2060년까지는 폭염 수가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예. 현재 뭐 폭염 피해자가 사망자 수가 20명 수준인데 연간 이게 최대 7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오. 것들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좀 더 줄어들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그 온실가스를 저희가 얼마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피해를 좀 더 줄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더운 거를 좀 각오를 하고 저희는 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긴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온실가스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쪽에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당장 온난화와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별로 상관이 없다 해서 기후협약에도 사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활용 그리고 열심히 해도 미국이나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학자로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보면 되는지 한 말씀 여쭙고 싶어요. 하 교수님께 한번 말씀 여쭐까요? 네, 일단 그래도 지구 온난화는 진행됩니다. 많은 그 학자 외에 많은 분들도 지구 온난화를 정말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혹시 뭐 어떤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악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좀 선지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멀리 내다보면 뭐 2060년에 폭염이 뭐 지금보다 2배다, 뭐 폭염 피해자, 온열 질환자, 사망자가 뭐 한 7배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폭염을 겪고 있는 분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십니다. 요게 이제 그 과정이 있다고, 절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박 교수님. 예. 그 인체가 이제 고온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그 열 손실을 위해서 그 땀을 배출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땀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 피부 속에 혈액이 이제 움직이면서 체온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잘 못할 경우에는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예. 이제 온열 질환이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고온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인체가 받는 열 부담을 우리는 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온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질환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가장 많은 그 햇빛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이제 열 발진이죠. 그래서 이제 몸에 보로치가 생긴다든지 약간 이제 피부가 타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 가면 이제 열 부종, 손목이나 발목이 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이제 이 마비가 되는 경련을 일으키는 이제 열 경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많은 땀을 흘려가지고 그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열 탈진이라고 그러고, 온도가 너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열사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그 우리나라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 상황을 본다면 가장 많은 것이 열 탈진이고 두 번째가 열사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열사병이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들 보면 이제 열탈진이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맞는 표현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근데 이미
이제 처음에 열 발진, 열 부종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본인이 모르는 수가 많은가 봐요. 열사병이 한꺼번에 오는 거 보면.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이 정말 위험하다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제 케어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온열 질환자를 바로 비상 조치해서 구할 수가 없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방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 그 이제 사람을 발견해가 수송하는데 사실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온열 질환자 발생을 보면 그 실외 작업장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농어촌이나 길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하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실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기상청이 관측하는 온도를 우리가 이제 40도다 예컨대 그렇게 되면 40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사람이 인지하는 소위 인지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40도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실제 어떤 사람이 느끼는 온도로 환산한 인지 온도는 그 사람의 몸 상태나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예컨대 아스팔트 위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반사가 많이 되는 어떤 구조물 옆에 있는지 따라서 이 사람이 느끼는 온도가 50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이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에 예상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인지 온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온도만 믿고 그 온도 점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지 온도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일종의 보건이나 자기 그 건강에 맞는 온도를 실제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온도 예측에서도 폭염센터 같은 데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폭염센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데 신경을 좀 쓰고 계시는지요? 신경 안 쓰시겠죠?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기상청에서도 기상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그 열지수 형태로 나타나는 뭐 기온뿐만이 아니라 어떤 습도나 어떤 바람의 그 세기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이 느끼는 인지 온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폭염 예경보 체계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좀 더뎌지는 이유가 상당히 장기간의 그 온열 질환자 수나 아니면 사망자 수의 통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당장에는 선진국 자료들을 쓰고 있지만 저희가 열의 수능도나 이런 어떤 그 기후의 특성이 전 세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한국형으로 맞게 좀 장기간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대책의 맨 앞단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런 정확한 예보나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인지 온도에 대한 예보를 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더운 나라에서는 이런 자료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갑자기 폭염이 온 게 참 오랜만이라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고 또 기후변화를 아무리 잘 체크해도 한국인에 맞는 기후 특성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트레스 대처법, 인지온도 대처법 이런 것들을 알려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장 폭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계속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방송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내가 더운데, 내가 더울 때 그리고 내가 일할 때 그리고 어디 야외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명인 교수님 먼저 여쭐까요? 일단은 폭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을 식히려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 그 굉장히 좀 그늘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좀 더 멈추시거나 사실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일어나는 그 현장 자체가 야외 그 옥외 근로자들이나 아니면은 노지에서 채소를 기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야외에서 이제 여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폭염의 심각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실내로 옮기시거나 아니면은 또 물을 또 많이 굉장히 드셔야 되고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일단 열을 떨어뜨려야 저희가 폭염의 피해에서 좀 더 저희가 벗어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네, 실제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완화 정책이나 그런 그 저감할 수 있는 적응 정책을 펴는 건데요. 일단 사람이 직접 이제 폭염을 당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기 몸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예컨대 물을 뿌린다든지 물을 먹는다든지 이름으로 인해서 빨리 몸의 온도를 낮춰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폭염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래서 자기의 그 또는 취약 정도를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그 자기의 취약 정도를 폭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그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예컨대 나는 1시간 정도만 폭염에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의 몸이다 생각하면은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 같은 경우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좀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좀 장기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서 어떤 그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는 도로에 온도를 낮추는 재질을 써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도로에 식생을 심어서 그늘막을 만들어준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공간에도 중간중간에 그늘막을 만들어줘서 국민들이 그 쉽게 폭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플랜이 있기 때문에 예. 장기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폭염이 발생이 되면 인체가 여러 가지 생리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다면 그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온환기에 노출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땀을 많이 배출하는 거죠. 예. 배출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 우리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 25도에서 33도 사이에서는 그 외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심박수라든지 피부 온도가 피부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영상 30도에서 35도 이상의 온도에서 실험해 보면 그 피부 온도하고 심박수는 물론이고 우리 심부 온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그 실제 38도 이상이 되면 그 온도는 이미 사람 체온을 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그 황재 교수도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본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현재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휴식 시간을 몇 분 가지라든지 물을 만큼 마시라든지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응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인데, 그러니까 폭염이 왔을 때 훨씬 더 좀 타격이 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쉬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챙겨야 되는데, 당장 뭐 본인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지금 재난방지법에 폭염을 넣는다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당장 폭염에 뭐 근접하는, 그러니까 재난에 근접한 대책까지 나왔는데 이게 재난이다 했을 때의 그 대책들 뭐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쭙고 싶어요. 이명희 교수님. 네, 현재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재난안전법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자연재난의 여러 가지 유형이 이제 15개 정도 있는데 폭염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폭염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의 그간 의견도 있고요. 국회에서 노력도 있었지만 다행히 이번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좀 해서 예. 이런 거를 최우선적으로 좀 입법 발의를 좀 개정법을 이제 발의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좀 며칠 전에 하셨고요. 상당히 저희가 그 주간에 폭염 같은 것들은 개인이 충분히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더더군다나 이게 어떤 지자체나 그 국가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야간에 우리가 좀 쉬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은 개인의 범위를 좀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범정부 차원에서의 그 대책과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 보상이나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좀 시급히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좀 이어가 주실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몇 차례 폭염을 그 재난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안 됐는데 네. 마침 이번에는 이제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그래서 재난을 한번 고려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기적인 대책을 이제 수립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많은 그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폭염이 발생하는 해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부분하고 또 사회 전반에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사회 전반에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붕을 쿨루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얀색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학자가 세 분 계시니까 올여름 폭염은 뭐 8월 중순 이후에도 뭐 10월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또 한풀 꺾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워낙 뭐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데이터가 나와서 이 교수님 왜 웃으세요? 예. 사실 뭐 저도 폭염이 좀 빨리 끝나서 좀 예. 다들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몇 가지 이제 그 전망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어제 그제 저희가 여러 다양한 그 예보 기관에서 낸 것들 국내 기상청도 있고요. 뭐 일본 기상청이나 유럽 중기예보소에서 낸 예보를 봐도 앞으로 열흘 이상은 계속 폭염을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국민들을 좀 우려스럽게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사실 그 1994년을 한번 보시면은 그 8월 초에 강력한 태풍이 한 3개 정도가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폭염이 좀 쉬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불행히도 태풍이 이 강한 그 고기압에 밀려가지고 지금 저희 나라에 영향을 좀 주고 있지 못하고요. 예. 앞으로 발달한 태풍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층의 고기압 자체가 계속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서 앞으로 그 폭염과 열대야는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태풍 종다리가 일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좀 방향을 틀고 이러면서 좀 강력해졌다 해서 약간 기대를 했는데 태풍만으로도 이렇게 태풍을 기다린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태풍이 안 온다는 소식이 참 우울하네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그 예전 같으면 장마가 사실 일찍 끝났다 해도 장마 뒤에 게릴라성 호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이게 뭐냐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나가지고 비를 내리는 건데요. 지금 더운 공기만 존재하지 찬 공기는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더운 공기가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공기는 일단 이 고기압이 좀 강한 고기압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의 하나의 단면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고기압의 강화를 이미 예측을 했고요. 그 고기압의 강화가 아마도 올해에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과거에 예전에 1994년을 예를 드셨지만 예. 실제 보면 이렇게 기후는 변동합니다. 어느 정도 변동하면서 또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워지면서 한 10년, 20년 주기로 좀 변동하는 규모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후 변동성과 기후 변화를 같이 연구를 해야지만이 차후에 이 문제의 예측이 좀 더 장기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래서 장기예보 전망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것이 또 연구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2060년에는 폭염이 2배 이상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패턴을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런 우울한 그런 뭐 정말 걱정스러운 데이터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극단의 상황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어떻습니까, 한 교수님? 저희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 실제 기후 변화의 요인도 이제 한 뭐 50% 정도 있다면 나머지 요인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연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엘니뇨라는 게 있고요. 엘니뇨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게 또 있습니다. 수십 년 태평양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도 앞으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년, 20년 주기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94년도 같은 경우가 그때 한 몇 년 지속이 됐습니다. 그 한참 폭염이 지속이 되고 가뭄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2016년, 18년 이 현상이 앞으로 몇 년 정도 지속이 될 거라는 그런 것은 그 변동성 연구까지 같이 해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뭐 변동성 연구 말씀하시니까 임영인 교수님 한 번만 좀 더 보태주시죠. 기후 전망에서 폭염 일수가 이제 늘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가 늘 거라는 거는 이제 기후 변화와 이제 수십 년 주기의 해양 변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늘 거냐라는 것들이고요. 실제 뭐 먼 뒤에 먼 훗날의 얘기라고 좀 보실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단기 예보 차원에서 어떤 기후변화의 그 효과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장기적인 기후 변동 차원에서 저희가 예보를 접근하진 않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티벳 고기압의 이제 영향이 이제 적설이나 대륙에서의 눈의 감소 그리고 북극 해빙의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날씨에 대한 영향을 좀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후변화 관점에서 좀 저희가 좀 이해를 좀 해서 그걸 예보 기술을 활용을 해야만 저희가 좀 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기술로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빙하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두 다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 예측, 그러니까 기상 예측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보통의 사람들은 다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말씀 잘 보셨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후 예측하고 기상 예측을 이제까지는 좀 따로 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저희가 일기예보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 모델에 기반을 기상과 기후 모두 하고 있지만 예. 매일매일의 날씨 예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과정들을 좀 축약해서 좀 예를 들어 북극의 해빙 변화나 아니면은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토양 수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요. 또 해수면 온도의 어떤 매일매일의 변동 같은 것들을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할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런 해빙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있고요. 예. 요즘에 이제 어떤 극한 이런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 너무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지만 어떤 수치 모델의 어떤 극한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예. 것들을 저희가 좀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기상 예측이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제 폭염 같은 것들을 한 2, 3주 전에 예측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더 많아서 좀 정확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건지 그 또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한 달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한 달 예측. 예, 한 달 예측을 왜냐하면 조금 더 긴 기간의 예측은 우리가 보통 경계 조건이라 그래서 지구 대기를 덮고 밑에 깔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인풋으로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2개월 이상의 예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근데 1개월은 약간은 좀 장기 예보도 아니고 날씨 예보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떠 있습니다. 예, 한 달.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상과학원이 심각성을 알고 얼마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한 장기 예보도 이 폭염 예보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장기 예보에 의한 요인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요인까지 더하면 이게 이제 두 개가 더해져서 정말 조금 더 예보 적중률이 맞는 상태에 실제로 이제 예보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노력을 이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노력을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 인력이 더 필요한 겁니까? 제가 그건 네. 좀 더 여쭤보고 싶네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필요한 게. 첫 번째는 이제 그러한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안에 장비도 포함됩니다. 저희는 아주 빠른 슈퍼컴퓨터를 써서 해야 됩니다. 예컨대 한 달 후 예측을 해야 되는데 2달, 3달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슈퍼컴퓨터가 가장 많이 기상이나 기후 예보에 사용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인력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르고 있는 인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인력, 예컨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또 예측 방법이나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덧붙이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폭염에 대한 예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폭염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체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개인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개개인에 맞는 정보를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방식을 군인이라든지 경찰들한테 보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분야를 이제 연구한 상태는 아니고,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에 맞는 그런 정보를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일방적인 이제 폭염 특보 예보에 비춰가지고 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돼야만 지금의 폭염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 교수님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장기 전망 같은 것들을 폭염을 필요가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이게 예보 정확도나 전문가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에서 못 냈던 거고요. 좀 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뭐 피해 저감 차원에서 이게 33도를 넘어가는 폭염이냐 아니면 35도냐, 39도냐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사회 전반적인 피해가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강력하고요. 갈수록 이제 가중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인 예보까지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사회 경제 시스템의 영향까지 좀 저희가 민감도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백데이터와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좀 길러내고 저희가 연구도 좀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폭염의 대응 체계가 좀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인력이 없다, 장비가 없다, 그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일본이나 뭐 이렇게 선진국들 정말 잘 맞추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상 관련해서 연구 인력이 있는지 또 장비가 투입되어 있는지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 굉장히 기상 예보가 앞서 있는 것 같이 좀 흔히들 인식을 좀 하고 계신데.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도 세계 5위, 6위 정도의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예보도 좀 적중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1등이 한파고요. 2등이 폭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적인 어젠다로 이 폭염을 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까지 폭염 예보를 좀 하고 있고요. 어떤 조기 경보 체계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저감이나 의사결정을 좀 지원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4일까지 이상기후 보온정보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이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한계나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한계나 공통적으로 이 예보 적중도는 아직 뭐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동전 던지는 게 이제 50%인데 60%면 조금은 실용적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개선점이 많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저희 폭염연구센터도 기상청에서 이런 조기경보 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좀 의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뭐 틀리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경우를 이제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보 체계가 좀 시급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일본이나 미국도 한 2주 정도 예보는 하는데 그 예보 적중도도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 일본이나 미국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 예보 적중도를 높여서 그때 발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오늘 폭염과 관련해서 세 분의 학자들과 쭉 말씀을 나눴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 마무리 발언 한 분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할까요? 예. 올해 나타난 폭염은 이제 기상 이변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하나의 이벤트 형태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폭염을 재난으로 다루겠다는 총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염을 재난으로 분류해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하고 지원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폭염 예보는 우리 기상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폭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폭염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교육부하고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것만 얘기하더라도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그건 보건복지부가, 그다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교육부가 이렇게 다 부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에 대한 예보와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참에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 발언.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그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보다 이제 그 피해 저감 차원에서는 범정부적인 대책 그리고 입법을 통한 어떤 자연재난에 대한 그 인식 전환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어젠다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전문가로서 이런 그 국가적인 노력에 좀 더 저희가 조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 소장님 마무리 네. 발언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폭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는 또 폭우가 문제가 되었고 이렇듯이 지구 온난화라는 이 현상 아래에서는 이런 극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극한 기후 현상들을 자만히 보면 아까 폭우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도 말씀하셨지만 해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계속 대기로 공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육지는 계속 덥기 때문에 계속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은 것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게 폭우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일어나고 나면 물이 대부분 폭우로 와버리기 때문에 가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비가 내려줘야 이 가용성이 커지는데 수자원이 고갈됩니다. 그렇게 되고 폭우로 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폭염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우리한테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극한 기후 현상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마 많이 일어난다면 아마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고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괴롭힌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번 주가 폭염의 고비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리니까 한 10일 정도는 여러분 폭염을 참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남들이 이게 폭염이다 폭염이 아니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이 폭염에 견딜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자신의 상태 잘 체크하시고요. 건강하게 이 폭염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